작년에도 그 버틸 때 제일 메인 지표가 그때도 미국의 경제상으로 놓고 보면 겉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스티키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한다고 아우성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메인으로 봤던 건 얘였습니다. 이 집. 단기적으로 일자리 잃어서 신규로 실업을 받는 사람보다는 누적적으로 경제가 부담이 된 부분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실업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 2분기, 3분기 사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 이게 실업률로 직결되는 핵심 데이터거든요.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절대 수준이나 늘어나는 기울기 놓고 보시면 왜 월러이사 같은 사람이 지금 7월에 금리 인하 미국이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인하의 백그라운드는 이 계속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 특히나 누구죠? 불법 이민자나 이민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일자리의 취약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증권 채권 담당 윤여삼입니다. 참 올해 제가 그나마 금리 전망이나 예측 국내 중심으로 잘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금리 때문에 양치기 소년은 아니고 양치기 중년 소리 듣고 있습니다. 미국 10년 금리가 올해 어떻게든 저희는 3%대 진입할 거다라는 의견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지만 현재 저는 지난 주말 종가까지 7월 중반까지 4.4%대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7월 초까지만 해도 일부 연준 인사들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을 시사하면서 특히나 차기 의장을 노리고 있다고 하죠. 월러 이사나 트럼프가 지명했던 보우먼 이사 같은 양반들까지 7월 인하 코로나면서 약간의 금리 인하 기대. 그때 미국 10년이 다시 4.1대 후반까지도 진입했었는데요. 여전히 끈적거리는 물가와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지금까지는 이번 7월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올해 두 번이나 가능하겠어. 두 번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미국 기준금리 4%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 시각이 미국 10년을 여전히 4.4에 잡아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앞으로 한두 달 내에 지금 취약한 미국 경제의 그 부분들이 좀 도드라지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물가 쪽보다는 경기 사이드를 보고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7월 FOMC까지만 해도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거의 주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8월에 발견된 미국의 주요 지표들, 특히나 실업률이 예상치인 4.1을 뛰어넘어 4.3까지 가면서 3회 법칙. 그렇게 발동했을 때 9월에 빅컷을 했잖아요. 올해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금리 표를 보시면 저희는 하반기 3차례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은 건너뛰지만 9월부터 인하를 시작하면 상당히 미국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재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쪽에 중심을 두고 갈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재정이 메인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 경제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 그동안 좀 2% 이하로도 갈 수 있다 기대해 오고 왔지만 한국은 대려 지금 2.5년 기준금리에서 2.5년 한 발의 총알밖에 남지 않았지만 채권 시장의 기대라든지 채권의 가격단에서 가치를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이 싸다. 저희는 올해 연말까지 미국 10년 4%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페이지에 이 간단한 그림들 보시면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미국 금리가 왜 안 떨어집니까?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의 정책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돼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안전자산 선호 측면에서 미국 금리가 빠져야 되는데 대려 지금 달러가 그동안 약세로 흐르면서 미국의 전체적인 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위협적으로 망가지거나 타격을 받는 것 자체도 연준의 통화정책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주가가 은근슬쩍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다시 좀 여유를 찾자 트럼프는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아주 유화적으로 돌았던 제스처가 다시 주요국들 중심으로 이번 8월 달까지 유럽,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관세 부과에 관련돼서 좀 세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부분들의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 그 데미지는 해당 국가들이 많이 받겠습니까? 미국이 많이 받겠습니까? 여기 3페이지의 왼쪽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르는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관세율이 높다고 해서 관세 수입이 느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전부터 강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하고 협약을 맺었던 영국이라든지 최근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40%대 관세율을 다 얼마로 해줬습니까? 베트남은 20%, 인도네시아는 19%까지 절반 정도 수준으로 감소해주는 효과를 봤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주요 국가의 관세 협약도 트럼프는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라고 하죠. 트럼프는 늘, 그래서 제가 트럼프를 반만 믿자고 한 게 이 부분에 기인하는 거거든요.
8월 달에 이 부분만 합의를 본다고 하면 관세 충격 쪽보다는 되려 요 오른쪽 그림에 보시다시피 아직도 무너져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기를 봐야 된다. 올해 미국 성장 컨센은 얼마입니까? 최근에 개선된다고 해서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왔지만 미국 성장률은 해방의 날 이전인 2% 수준 아닙니다. 1% 중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년 미국 성장률 컨센도 얼마라고요? 1.6% 내외 정도. 미국은 이제 파이가 줄어드는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서포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 2년간 무리했던 재정보다는 통화정책 쪽에 대한 기대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파월 의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가운데 그림 제일 심플한 그림 보시죠. 미국 산업에서 80%를 차지하는 경제 제일 핵심이 뭡니까? 서비스업입니다. 공급망 충격 들어오고 나서 ISM 서비스업 지수, 종합지수는 그래도 기준선 위에서 등락을 하다 최근에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요? 기준선을 잠시 하회할 정도로 경기 탄력이 한번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외형적으로는 아직 정상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요번 6월 고용지표까지도 7월 초에 확인된 6월 고용지표까지도 일자리가 14만 개나 넘게 늘었는데요. 아니 컨센서스가 12만, 13만도 안 됐는데 일자리 그렇게 많이 늘었으면 미국 고용 양호한 상태에서 미국 경제 충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절반이 뭐였죠? 절반이 정부 고용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쥐어짜가지고 미국 고용은 겉으로는 양호하게 보이게 만들고 있지만 속에서 골마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 미국 가게 물어서 조사해 보니까 너 1년 뒤에 일자리 어떨 것 같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죠. 이 수준이 팬데믹 때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지금 상당 부분 미국의 일자리 안정성 기업들의 투자 관련돼서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저희는 최근에 이제 3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의 해고 통지를 하고 간 일론 머스크의 그 숫자가 3분기에는 점차 누적돼서 들어옵니다. 지금 쥐어짜서 이번 6월 고용에서는 정부 고용이 반을 책임졌다. 상당 부분 3분기에는 또다시 공무원들의 해고 관련 통지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도 시장의 기대가 연준의 통화정책이 한 번밖에 인하를 못 해줄 거다. 라고 할 때도 저희가 3번 인하를 주장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도비시하게 버텼었거든요. 작년에도 그 버틸 때 제일 메인 지표가 그때도 미국의 경제상으로 놓고 보면 겉으로는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물가가 지금처럼 끈적거린다. 스티키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한다고 아우성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메인으로 봤던 건 얘였습니다. 이 7페이지 오른쪽 끝에 있는 그림인데요. 단기적으로 일자리 잃어서 신규로 실업을 받는 사람보다는 누적적으로 경제가 부담이 된 부분들이 누적돼 있기 때문에 계속 실업을 받는 사람들이 작년 2분기, 3분기 사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 이게 실업률로 직결되는 핵심 데이터거든요.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절대 수준이나 늘어나는 기울기 놓고 보시면 왜 월러이사 같은 사람이 지금 7월에 금리 인하 미국이 가당키나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인하의 백그라운드는 이 계속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 특히나 누구죠? 불법 이민자나 이민자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미국의 일자리의 취약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앞으로 2달입니다. 저번에 이 유튜브 방송 찍을 때도 올해 3분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2분기까지는 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대한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물가 중심으로 의심이 많지만 이제 핵심은 요 고용 지표에 이제 취약성들이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는 3분기 말쯤 가면 샴의 법칙 그러면 연준의 통화정책의 완화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보단 뒷단으로 갈수록 다시 높아질 것이다. 물가 전망, 그동안 관세 부과 때문에 꾸준히 올라오다가 최근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관세 합의와 타협을 본다고 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요번에 더 중요하게 봤던 게 뭡니까? 요번에 지금 사실 6월 달까지도 실제 관세는 10%대 중반이 부과되고 있는데 실제 통관된 기준을 놓고 보면 관세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이거를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나중에 8월 1일까지 정상적인 관세 협약이 안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물가 관세를 딜레이 시킨 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인즉 기업들이 지금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현대차가 미국에 지금 25% 관세를 맡고 있고 화장품 업체들이 보편 관세 10%를 맡고 있지만 그거 다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고 있을까요? 절반 이상의 충격들을 지금 흡수하면서 실제 관세에 따르는 물가 전이를 막고 있는데 그게 8월 1일에 정상적인 협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충격은 미국 물가 쪽에 그대로 한 번에 다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 재앙을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충격은 오히려 타코 측면에서 좀 진정이 되는 방향이 맞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기업들이 흡수한 이 물가 충격이 지금까지도 미국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의 지금 뭐 일부 가전이라든지 완구라든지 월간으로도 지금 상승 속도가 4% 이상, 이번 6월 CPI 안에서도 미국의 무슨 샤시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제화 물가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런 제화 물가들 수입 쪽에 민감도가 높은 물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략 20% 내외 정도 됩니다. 식음료 빼고 나면 미국의 제화의 전체 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20%인데 미국에서 단일 품목으로 40%짜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주거비입니다. 그 주거비만 해도 이번 달에도 0.2밖에 안 올랐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재화 중에서 가장 단일로 크게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자동차인데 자동차는 지금 3개월째 어떻다? 월간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항공 운임과 같이 놀러 다닐 때 들어가는 비용도 지금 매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가 인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부담이 있지만 수요, 자동차 같은 거 제일 비싸게 소비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항공 같은 거 어느 정도 경기 좋을 때 놀러 다닐 때 쓰는 비용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 경제에 대한 탄력이 빠지면서 최근에 미국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이죠. 여름까지 관세 부과에 따르는 제화 물가에 대한 충격은 더 들어올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둔화되면서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의 주거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얘가 얼마라고요? CPI의 40% 비중입니다. PC로 환전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소비와 밀가능성이 높다는 PC 기준 물가에서도 주거비는 20%입니다. 가장 단일 품목 중에 높습니다. 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고, 거기에 월세 가격의 선행성을 놓고 보면 미국의 서비스업,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트럼프가 관세만 건들지 않았으면 파월 말다나 안정화돼서 지금쯤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4.5가 아니라 4%도 아닙니다. 3%대까지 오히려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2번 이상 인하를 했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죠. 그 부담을 8월 달까지 관세 전쟁에 대한 매듭을 짓고 나면 저희는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 경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에 미국은 성장률은 1% 중반대로 둔화가 되는 대신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세의 안전성은 조금 하향 쪽으로 진정되는 방향을 보고 간다. 요거 하나 또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찍을 때 여름까지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미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 그러니까 이전까지 막대한 재정 적자로 미국 경제를 부스팅해 왔다는 거잖아요. 요번에도 OBBBA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오빠 법안이죠. 7월 초에 이게 통과가 되면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면 미국이 1년에 30조 달러, 지금 현재도 30조 달러 경제인데 1년에 미국의 GDP 1%가 넘지 않는 재정 적자 수준을 이제 지면서 10년 동안 끌고 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재정 공급, 미국채 공급에 대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확정이 됐어요. 불확실성이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르는 공급 우려나 충격은 이제 제한적일 거라는 겁니다. 그럼 재정 정책을 썼으니 이 부분이 경기에 부양 효과를 주면서 경기를 끌고 가느냐? 어느 IB하나 요번에 OBBBA 통과했다고 미국 성장률 전망 상향한 데는 없습니다. 지난 2년간 바이든 행정부가 끌고 왔던 재정 자극 대비 그건 GDP의 3% 4%대 자극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장률을 0%대에서 2%대까지 2% 후반까지 끌어올렸는데 올해는 1% 중반에서 별로 자극이 안 됩니다. 성장 쪽보다는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놓은 것이고, 되려 지금부터 채권 시장에 주목해야 되는 건 8월 달부터 시행하는, 연준이 금리 인하는 안 해주고 있지만 FLR이라고 하죠. 보완적 자본 규정. 미국 은행들은 애국자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국채에 대한 위험계수 값을 완화시켜주면서 그 1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동안 미국채를 5천억 달러 사줬거든요. 당시에도. 지금 근데 미국 은행들의 자산은 그때 당시 대비 1.5배 넘게 늘었고요. 이 말인즉 규율을 그만큼 완화시키면 최소 저희가 봤을 땐 향후 1년 동안 미국 은행들이 5천억 달러 이상을 사준다. 10년 동안 3조 4천억 달러, 1년에 3천억 달러인데 1, 2년 동안은 미국 은행들이 적게는 5천억에서 많게는 1조 달러까지, 저희는 이 규정이 최소한 2, 3년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말인즉 미국채 새로운 수요 주체로 미국 은행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지금 펀더멘탈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가 막혔기 때문에 대한 노이즈도 있었지만 우리 4월, 5월 달에는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데 미국 정부 부채 신뢰성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논란들을 이제 거의 다 해소하고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물가만 안정되는 거 확인하면 파월이 금리 인하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뭐 지금 신임 연준 의장 4명으로 후보 압축하면서 친 트럼프 인사들 빨리 조기에 발표하겠다. 그들이 빨리 들어와서 친 트럼프 주장대로 금리를 낮추는 게 채권 시장에 마냥 좋은 재료일까요? 그러면 또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부분들 다 생각한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대려 오히려 이런 쪽의 정책에 대한 안정성들을 확보하는 과정이 미국채 신뢰성 안정적인 투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시각이다 얘기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15페이지 왼쪽 연준의 점도표 보면서 얘기 드리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작년 연초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약속한 게 있는데 올해 한 3번은 낮춰줄게. 연준 인사들이 찍어놓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달 가서 야 생각보다 물가가 너무 끈적거리니까 올해는 5.5 상단 지금 5.1 중간가까지 낮춘다는 건 5.25로 한 번밖에 인하 못 해주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7월 FOMC까지도 이게 6월 달에 이 수정경제만 해놓고 7월까지도 인하 시그널을 주지도 못했어요. 근데 불과 5영업일 뒤인 8월 첫째 주에 미국 고용지표 하나 흔들리고 나서 그 8월 셋째 주 주말이었죠. 잭슨홀 컨퍼런스 가가지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 다 주고요. 9월엔 비컷했습니다. 이번에 그렇게까지 긴박하게 몰려 들어갈 것이냐? 뭐 학습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긴박하지는 않아도 저희는 적어도 9월쯤에는 연준이 액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백그라운드들은 조성이 될 거고 그렇게 한번 완화 기조로 들어가면 내년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효하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균형금리가 얼마라고요? 3% 초반대입니다. 장기적인 균형이. 내년까지 바로 가지는 못한다고 해도 그 흐름을 인정한다고 하면 올해 지금 4% 중반대 미국채는 여전히 트럼프가 만들어놓은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예상대로라고 했으면 지금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 있어야 되겠죠. 그 부분들을 딜레이 시킨 정도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된다. 올해 연말쯤이면 미국 10년 금리 다시 4%를 향해 내려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직까지는 40-50bp의 금리 인하 기대 룸이 있지만 우리는 한 번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는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은 금리가 대려 오르고 있고요. 내년까지 한국 채권은 오히려 절대금리도 낮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매력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고객들은 미국 쪽 통화정책 중심으로 해서 해외채 쪽에서 기회를 찾는 게 여전히 답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